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광일 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톱뉴스 함께 보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자 이제 아니야 50원 토해내 뭐 이렇게 말이 오갔다는 뜻인데요. 박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들 퇴직금 50억 그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전 의원이지요. 그러자 네티즌들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토해놔라.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대변인,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를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여당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정부를 향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내놔라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수십조 돈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자 그래 기획재정부 국정조사 할 테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고요. 위기의 이재명 역벤션에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이재명 후보 컨벤션 효과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 지지율이 그런 거고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죠.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지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아주 좀 박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야박하다 할 만큼 이제 그런 싸늘한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 자리 내놓은 것은 잘했으나 아들이 받은 돈이 성과급인 만큼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면 나중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양심도 없다. 5년 동안 급여 받은 우리 세금 다 토해내라.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거냐. 50억 기부하면 인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이제 빅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다는데 이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협박이지요, 협박. 오늘 몇 신문 뭐 겁박이라고 했는데 겁박 이렇게 옛날 뭐 이 봉건 시대 때 썼던 용어 말고 협박이죠. 겁박이란 협박입니다. 협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3대 패키지 공약이 있죠. 현금 살포,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채워주겠다. 받은 돈이 뭐 50만 원, 뭐 20만 원, 뭐 되면은 그 차액만큼 채워서 100만 원을 꼭 만들어주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지역화폐. 경기도 분들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게, 부산 분은 부산에서만, 광주 분은 광주에서만, 대구는 대구에서만 이렇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세 번째, 이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을 재원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을 만행이라고 했죠. 만행. 야만스러운 행동이다. 기재부를 해체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이제 전혀 또 딴판이지요. 뭐 세수를 예측을 못했다 어쩌다 하는데 지난주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그저께 여당한테도 설명을 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세입 전망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많은 여당 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신문들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현금을 뿌릴 돈도 없고 그 근거가 되는 법도 없다. 이제 이러면서 난색을 표시를 하자 이제 국정조사를 들어서 겁박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올해 재정 적자가 90조 원이다. 빚투성이 나라 살림인데 초과세수 이 초과라는 말이 갖는 어감을 이용해서 무슨 남는 돈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한다.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과세수가 아니죠. 초과가 아니라 추가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거친 돈이지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리고 이 돈은 이러한 돈이 생기면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국채상환에 쓰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뭐 내년 봄으로 미루겠다 이런 것은 예산 분식입니다. 회치를 하는 겁니다. 분식. 홍남기 부총리도 국세징수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누구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어서 득볼 게 없을 경우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은 또 입에다가 자크라도 채운 것처럼 침묵을 해버립니다. 야, 그 인기 없는 얘기인데 홍남기 네가 알아서 앞에 서서 막아봐. 나는 모르겠다 야. 문재인의 희한한 침묵.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역시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국면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분별력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초과세수 속였다며 기재부 겁박하는 여당은 누워서 침뱉기다. 누워서 침뱉기다.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시쳇말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다. 나라 예산을 모두 퍼주고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얻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엄밀하게 상권 분립화해서 이 나라 예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정부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국회에 그걸 제출을 하면 국회는 오로지 삭감만 할 수 있을 뿐 증액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화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고 그것이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통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깎아낼 수는 있지만 불효불급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도 깎아내고 국민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깎아내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돈을 더 많이 쓰자 예산을 자꾸 불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가 코앞인데. 이러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자멸을 하듯이 수렁으로 빠지듯이 이 쭉쭉쭉 떨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이라는 게 뭐냐? 여당이 가지고 있는 비상수단 현금 살포하는 겁니다. 헬리콥터에다가 현금 따발 싣고 와서 두두두두두두 뿌려대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채, 이 국가부채 하면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 소지가 있어서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지방정부 부채, 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엄청납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말고 오로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냐 하면 936조 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것이 국정농단인 것이다. 이재명 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의 팔을 비트는 것이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돈을 나누어 주려는 여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삐끗 잘못해서 윤호중의 저 협박에 못 이겨서 예산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생길 경우 당해년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살포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돈이 더 거치고 있을까요? 왜 19조 원이나 더 거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왜 많이 들어왔을까요? 뭐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봉급쟁이들의 소득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소득세가 19원이나 거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양도소득세, 집 할 때 내는 돈, 그게 양도소득세. 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느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치한 미친 아파트값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던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미친 아파트 값이 돼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것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고, 그 많이 거친 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살포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미친 아파트 값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졌고 그것으로 추가 세수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을.
결국 국민을 쥐어짠 돈, 그 돈이 가외로 더 거친 추가 세수 19조 원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권이 곧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적폐몰이를 이미 경험한 관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정권 바뀌면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집권으로 세금을 내년으로 넘겼다가 만약 정권이 바뀌면 국가재정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려 수사당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왜 법에 없는 일을 하려 하겠느냐? 그래 뭐 국회의원들은 뭐 면책특권 무슨 특권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있을지 몰라도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적폐몰이의 희생자가 돼서 재판받고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책임지겠는가? 어떤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손바닥처럼 뻔히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등을 지급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위한 여당의 작전이 아니겠느냐. 쇼하고 있는 거다. 그 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당도 아마 속셈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핑계를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미루고 자기네들은 할 짓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다. 작전 피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언론 매체 중에 하나죠.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어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52.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4.8% 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신기록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드디어 50%를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52.7% 윤석열 후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선거를 석 달 남겨놓은 시점에 50%를 과반을 돌파한 1위 후보가 있을 때 그 선거 판도는 뒤집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가 18%포인트 신기록입니다. 이거 20%포인트에 육박한다고 할 때 20% 차이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벌어질 경우에 절대로 뒤집히는 일이 없다. 그런 분석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말씀만 기억을 해 보십시오. 6전 5승 1패 6번 싸워서 5번 이기고 1번 졌다. 6전 5승 1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1987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됐는데 그때는 헌법을 고친 지 7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석 달, 넉 달 전에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그때의 기록은 잠깐 이제 따로 떼어놓고 그 후에 있었던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6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석 달, 넉 달 전에 앞섰던 후보가 한 번 딱 뒤집어지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뒤집어졌던 때는 2002년 이때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사뭇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나중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2.3%포인트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요. 그 유일한 경우를 제한 5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석 달 전, 넉 달 전에 앞섰던 후보가 무난히 대통령 선거를 이겼습니다. 92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YS가 석 달, 넉 달 전에 앞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뒤에는 이제 김대중과 이회창,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김대중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동영,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격차가 60대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2012년 그때도 48대 31. 이때도 박근혜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2017년 문재인 31, 반기문 20, 안철수 7.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확률로 따져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고 있는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될 그 확률은 83%.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8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석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는 자꾸 벌어지기만 할까?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 이재명은 역컨벤션 효과에 늪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첫 번째, 정권 교체의 민심이 계속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요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부산 재미없잖아 실제로. 부천의 웹툰 전시장에 가서는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뭐 초보 운전보다 음주운전이 낫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신중 모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발언보다는 미리 준비된 원고로 한번 소화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 몸동작이나 제스처를 좀 작게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가 뭐 초보 운전보다 음주운전이 사실은 운전 실력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정 경험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그 전과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딛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윤석열 후보 같은 초보 정치인, 초보 운전자가 내는 접촉사고는 그냥 자동차의 페인트 껍질이 좀 벗겨질 정도의 아주 경미한 그런 접촉사고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추돌사고, 치명적인 사고일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시겠습니까? 초보 운전은 경미한 접촉사고, 음주운전 추돌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상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일보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몇 가지 있길래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오늘 국민일보하고 큰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면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금융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유연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금 절벽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네 번째, 임시직이나 공무원을 늘리거나 이런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 와이프하고 장모와 관련된 의혹, 수사기관이 10년이 넘은 것도 지금 털고 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이것도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2018년 평양에 가서 맺었던 9.19 군사합의 이거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북한이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지, 핵실험하지. 그렇다면은 9.19 군사합의는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누더기다. 그래서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가서 우리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여덟 번째,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보복을 하면은 그만큼 당신들도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생각을 너무나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다시 짓겠다.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세 번째, 자영업자들 650만 되는데 이분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다. 네 번째, 공공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공공일자리, 이거 아주 나쁜 짓이다. 나는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 내 와이프하고 우리 장모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 지금 검찰이 10년 동안 털고 있는 거다. 하려면 해보라고 해라. 그런 자신감. 여섯 번째, 특검을 받자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하고 부산저축은행 그 10년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같이 특검 받자고. 코미디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이제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문재인, 김정은이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여덟 번째, 중국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중국, 우리한테 요소수 같은 걸로 또 협박하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하고 그러면은 당신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이런 거. 네.